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농민의 총연맹 등 여러 시민단체와 불특정 다수의 개인을 이석기 옹호세력 또는 급진 NL 세력으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해산 여부 연내결정 발언과 여당의 헌재 압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무부의 태도를 더 주목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서면의 실상, 진보당 측 변론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뉴스바가 처음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카카오톡 사찰 의혹을 폭로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해 검찰이 정 부대표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 세월호 참사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당사자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인터뷰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10월 21일 화요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시처럼 한 아이의 일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작은 시골 학교, 16년의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는 063-323-2258 검색창에 푸른꿈 고등학교를 검색해보세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10월 21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 중인데 오늘 조간 브리핑은 꼭 챙기겠다고 해서 네.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미디어 오늘의 조선일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군요. 예,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단식 농성장이 불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점용료와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조선일보의 관제사인 코리아나 호텔이 서울시 시유지를 주차장 진입로로 이용하면서 시유지 사용료를 면제받아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조상호 서울시 의원을 통해서 입수한 서울시와 중구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은 코리아나 호텔과 서울시 의회 사이의 시유지인 태평로 1가 60에서 23번지의 일부를 코리아나 호텔이 5구의 주차장에 주 출입구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데, 예.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에 한겨레가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 당시 한번 물렸다고 합니다. 2,885만 7천 원을 말이죠. 하지만 2001년 그 한 차례 변상금 부과 이후에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조상호 서울시 의원은 코리아나 호텔의 관제사인 조선일보가 세월호 유족과 야권 인사 등이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광장 사용료와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었는데 본인이나 잘 알아,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코리아나 호텔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40%,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30%,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뭐 서울시나 중구청, 특히 중구청이 반드시 좀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소 말입니다. 예. 조선일보 관계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설립한 온라인 경제 매체 조선비즈라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 한 기자가 퇴사 일주일 만인 지난 15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에 입사한 공채 8기인데 지난해 수습 기간 중에 강남라인 경찰서를 출입했습니다. 뭐 이걸 마왈이라고 표현을 하는 모양이죠. 예. 언론계에서는. 뭐 일본 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기자들이. 예, 그렇죠. 사스마리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무슨 온라인 경제 매체가 이렇게 경찰서 출입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가 뭐 동일하게 이제 본지 기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전 수습 교육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근데 부서 배치를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은 4월 초, 그러니까 경찰서 출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서 배치를 받았는데, 예. 그로부터 며칠 되지 않은 4월 초에 부서 회식 자리에서 담당 팀장이 근무 태만, 지시 불이행, 연락 두절 등을 질타하면서 이 기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는 8월 말에 복귀했지만 조선비즈는 부서 배치를 하지 않고 이 기자에게 취재 본부에 남아서 온라인 뉴스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수습기간 6개월을 포함해서 지난 5월 28일까지 8개월 동안 1390건의 기명 기사를 작성했는데 복귀 뒤에는 한 건의 기명 기사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죠? 뭐 포털 사이트 급상승 검색어 같은 이런 온라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올리는 그 기사들, 이거 어뷰징 기사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사들, 이 기사들 보면은 그 하단에 그 바이라인이라고 해서 기자 이름 안 나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온라인 뉴스팀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이슈팀 뭐 이렇게 말이죠. 예. 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쓰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무기명 기사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한편 조선비즈 안에서는 이 기자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과 따돌림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내부에서 좀 논란이 될 법한데
뭐 조선일보에 노조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비즈가 이제 별도 법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일보 노조가 대응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관계사의 직원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텐데 조선일보 노조의 움직임이 매체에 보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법원이 MBC가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MBC와 관련한 보도를 한 기자 두 사람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신경민 의원은 MBC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년 은퇴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이명박 정권 때 MBC 뉴스데스크를 맡으면서 정권에게 날선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앵커 자리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자, 현재 MBC의 보도 책임자들을 보게 되면은 현 정권과 상당히 가깝다, 이런 인상을 지울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대법원 제2부는 MBC와 소속 기자 두 사람이 청구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MBC가 신경민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신경민 의원이 학력 차별 발언도 했었고 지역 차별 발언도 했었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막말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법원은 이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허위 사실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BC와 두 사람의 소속 기자는 신경민 의원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MBC 김종국 사장, 당시 사장이었죠. 김장겸 보도국장, 그리고 박영일 기자인데 이 박영일 기자가 취재기자입니다. 근데 이 취재기자였던 박영일 기자, 시용 기자 출신이더만요, 보니까. 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보니까 제가 MBC 뉴스를 보니까 정정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자막 정정 보도 안 하면요. 예. 하루에 200만 원씩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또 결정된 게 있거든요. 예. 자막으로도 뉴스를 내보내고 예. MBC 화면에서 좀 확정 판결이었구나라고 예. 제가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정 판결이 아니었다면은 나오기 쉽지 않았겠죠. 예. 예. 오늘 국민일보 일면을 보고 좀 상당히 허탈했습니다. 판교 참사. 예. 유가족들을 성숙하다 이렇게 잔뜩 추켜 세웁니다. 물론 성숙한 유가족이죠. 57시간 만에 보상 합의에 이르렀고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서 선처까지 부탁한 이런 면을 본다면은 유가족들의 이런 상당히 비통한 마음일 텐데, 여러 가지로 억울한 마음일 텐데, 이런 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쓴 그 모습은 참 여러 가지로 큰 결단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일보의 띄우기를 보면은 좀 씁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한 유족들의 결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과거의 대형 참사 때 유족들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비근한 예로 세월호 유족들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한다는 식의 그런 또 뉘앙스도 저는 느껴졌습니다. 예. 근데 사고의 본질 또 네. 이후 대처 과정이 본질적으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이 그리고 판교 또 환풍구 세월호 유족들이 사고하고 이 국민일보 기사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유족들의 과도한 요구 이런 것들은 그동안 여권이 주로 캠페인을 벌여왔던 그런 억측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 하여간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이 유족들이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인데요. 예. 자, 국민일보 해석을 보면요, 희생자들 모두가 성인인데다 본인 과실도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가족들의 이런 태도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라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사고 발생 직후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와 경찰수사본부가 발빠르고 성의 있게 움직인 것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말이죠. 예.
세월호 사고 때 이렇게 했어야죠. 글쎄 말입니다. 숙명여대 사회학과 정동일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기본적으로 세월호 이후 학습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이죠. 정부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가족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세월호 학습 효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구조적인 안전사고 관이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충분한 보상 배상을 해야 될 이런 구조적 안전사고는 결국 대한민국 땅에서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괴로운 것이다. 이런 학습 효과 말입니다. 예. 판교 참사 관련 기사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판교 환풍구의 철제 받침대가 부실 시공되면서 사고가 일어난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철제 덮개를 지지한 받침대 부실로 인해서 틈이 생겨가지고 올라간 관람객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덮개가 붕괴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국과수는 이를 토대로 해서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고 결과는 오는 24일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안전사고에는 이런 뭔가의 그 문제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세월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구면인데요. 산업은행이 청해진 해운에다가 세월호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서 선박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만으로 80억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산업은행은 청해진 해운 자체 평가보다도 대출금 상환 능력을 높게 평가해 주는 등 이상한 대출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통합지부당 이상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해진 해운 관련 금융자료 그리고 금융검사 자료 그리고 산업은행 쪽 설명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이게 과연 앞으로 쓸만한 물건인지 돈이 나올 만한 물건인지 그렇게 해서 빌려줘서 상환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인지 이걸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청해진 해운은 이 가격이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 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산업은행이 아니 왜 그 정도만 빌려가나 더 빌려줘야지 이러면서 더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뭐 아무래도 산업은행이 이 세월호를 이렇게 잔뜩 밀어줬다, 특혜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 산업은행 지주회사 회장이 누구였느냐? MB의 최측근 바로 강만수 회장이었다는 점 주목됩니다. 예. 자, 안전 관련한 기사 하나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로에서 한동안 또 오가다 보니까 그 대학로는 참 특이하더라고요. 동숭동 그리고 해화동 그리고 이화동 이쪽 보면은 웬만한 건물들 지하에는 다 연극 그 소극장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공연장 소방 규제와 관련해서 대학로 소극장이 그 한마디로 규제 밖이라는 겁니다. 안전 무풍지대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그 비상구를 막은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예. 창도 없는 지하에다 출입문은 하나뿐인데 문에 화재가 나면은 탈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주의 행사가 뭐 전체적으로 대학로 전체적으로 1200개 정도 되는데 안전 요원이 부족하고 비 오는 날에는 뭐 야외 공연을 할 때는 감전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3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한겨레 3면 기사, 안전 관련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전국의 다리와 터널 687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일부 결함이 발견돼서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하의 비율이 수도권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이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지정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요 시설물 안전등급은 전혀 문제가 없는 A등급부터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2등급까지 이렇게 5단계로 분류가 됐는데 통상 C등급 이하의 시설물
이거는 안전이 특별히 관리돼야 할 그런 시설물이라 하겠는데, 이게 전라북도가 6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C등급 이하의 시설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가 바로 전라북도라고 하는데 60%라는 거지요. 예. 20개 시설물 중 12개가 C등급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어서 강원도는 75개 가운데 40개가 C등급, 2개가 D등급을 받아서 56%고요. 경상남도가 53.1%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이 기억하시겠지만 성수대교 붕괴된 지 딱 20년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이 그 20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관련한 그 기사가 바로 오늘 이렇게 한겨레에 또 여러 신문에 실렸는데, 오늘 그 기사 가운데서 한겨레 기사가 가장 주목되었습니다. 자,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백만 원의 술값을 대납시키는 등 부패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제부처 소속 공무원이 최근 청와대 행정관에 임명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비위가 접수됐는데,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또 알려져 이 임명 과정에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경제부처 소속의 A씨, 2007년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서 술값 무려 8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부패 관련 신고를 이렇게 권익위가 접수를 했는데, 예. 2년에서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서 술값을 내도록 한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뭐 공기관은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그 프리랜서로 방송사 출입할 때 어떤 PD가 무슨 기획사 관계자 불러가지고 술값 대납하도록 해가지고 우리는 그 PD를 쓰레기로 불렀습니다. 그 아주 재활용도 불가능한 폐기해야 될 쓰레기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런 인간들이 공직사회에도 있고 말이죠. 아울러 청와대까지 가고 있다. 뭐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지난 7월 말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데, 이 사람 누군지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행정관은 청와대가 뭐 인사검증할 필요가 없는 낮은 직급이라고 보는 모양이죠? 글쎄 말입니다. 뭐 사실 전에 송광용 교육문화수석도 뭐 검증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기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석이기로 한데 뭐 일반 행정직들, 행정관급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뭐 무슨 사실 뭐 인사검증 이게 뭐 요식행위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 들어서 말이죠. 조선일보 사면을 가보면은요, 비노 진영에게 이렇게 조선일보가 특별한 또 애정의 조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친노에 맞설 간판 얼굴을 찾아라. 비노는 고민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일각에서 뭐 분당, 신당 언급하면서 수차례 모여서 분위기를 띄웠지만, 조경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또 정대철 이런 사람들 수차례 모여가지고 우리 갈라서 나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엄포를 놓았지만은 당내에서는 뭐 그러든지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대표 인물도 없이 깃발 들고 나가봐야 너희들만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지지멸렬 소멸되는 거지. 힘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조언을 하느냐. 친노 반대 이런 틀에 갇히기보다는 야권의 정체성을 주도할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권이냐 대권이냐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뭐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뭐 역시 정치는 사람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노 중에서 말이죠. 예. 안철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글쎄 당대표까지 한 양반이 그런 무리수를 들까요? 예.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간판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비노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뭐 안철수 의원이 뭐 깃발 들고 따로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간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예. 작년에 그렇게 민주당과 합쳐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뭐 결국 730 재보선 패배로 물러난 마당에 당을 갈라서 나간다. 이건 뭐 그냥 정치적으로 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패착수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예. 조선일보 기자가 안철수 의원에게 물었군요. 당 예. 대표에 출마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관심사가 아니다고 했다. 예.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분당하라는 얘기인가요?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뭐 대권 주자 지지율도 계속 빠지고 있는 추이고 말이죠. 예. 뭔가 좀 한번 보여줘야 될 일이 아닌가.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안철수 의원을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야권의 희망으로, 야권의 대안으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730 재보선을 겪으면서 치명타를 입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 당을 만들기보다는 국민에게 다시 이 환심을 사는, 신뢰를 얻는 그것이 급선무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당권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인데, 이 말은 결국 신당 분당 관심 없다 이런 얘기로도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동네북 신세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은 보조금만 줄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유통점들도 손님이 끊겼다 이러면서 울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잉크 마르기도 전에 개정 보완 논의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사과 성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 탓인데, 이런 와중에 상당수 소비자들은 이 국내에서 사지 말고 해외에서 주문해서 그렇게 단말기를 들여오면 된다.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대화가 또 유출될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 없는 거죠, 진짜. SNS 해외 망명에 의해서 이제 휴대전화 단말기도 해외 망명. 예.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글로벌 리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세계 경제를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IT보다도 남다릅니다.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는 독일, 하나는 또 중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어주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좀 주목을 받을 만한데 주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기사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겨레 일면을 보면은 미국 의회 조사국이 괌 기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비용 부담을 이렇게 거론했다고 합니다. 아니, 괌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미국령인데 괌 기지 확장하는데 왜 한국 비용 분담을 거론하느냐. 북이 만약에 공격할 경우 그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괌 기지가 아주 활용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괌 기지 확장하는데 총 16조가 드는데 한국도 좀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와이도 마찬가지고 미국 본토도 도움이 된다, 분담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엉터리 또 부실한 그런 전투기 팔아가지고 또 한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호갱이 돼버린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청들이 올 들어서 교원 월급 등에 쓸 돈이 모자라서 정기 예금을 해약하거나 급전을 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광주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17일 급여 지급일에 맞춰서 정기예금 5개를 해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매달 800억가량의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지급일 이틀 전인 4월 15일까지 교부금을 480억만 보내는 바람에 320억이 모자랐던 것인데요. 게다가 또 최근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잔뜩 들어서면서 이렇게 또 정부가 때를 같이 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리과정 이거 다 당신들이 다 뒷감당하라 이러면서 또 얹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들의 재정난, 이거 사실은 지방 교육 혜택을 입어야 될 그런 학생들, 학부모들 골탕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텐데 여기는 신경 쓰지 않고 어디다 갖다 돈을 썼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노예 같은 중노동 폭행, 인권 사각지대에 몰린 농축산 이주 노동자 이야기, 서울신문 구면을 보면은 관련 기사가 있고요. 한겨레 기사를 또 보게 되면은 비정규직이 잔뜩 몰려 있는 지역을 살펴보니까 대기업의 공장이 몰려 있는 곳이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경향신문 13면을 보면은 태권도, 보라띠, 밤색띠 이게 또 생겼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얀띠, 노란띠, 파란띠 그리고 빨강띠 있지 않았습니까? 홍띠가 또 하나 있었고, 그리고 검은띠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아졌나요? 10단계까지 세분화가 됐다고 하는데 성취감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다양한 단계를 만든다는 뭐 그런 취지도 있지만은 이 승급 심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 상당히 좀 좀 불편한 그런 심정을 표출하는 여러 단계를 만들어서 그 띠마다 이제 그 승급 심사비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 나중에 한 30단까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국기원에서 승급 심사 받을 때 저도 갔었는데 뭐 하나 싶은 마음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설훈 위원장이 잔이윤 한국관광공사 감사에게 노익장이 무슨 뜻입니까? 자, 정인.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노익장이라는 말씀을 알죠? 노익장. 노익장. 노익장이 무슨 뜻입니까? 글쎄, 문자를 쓰시면 모르는 저게 많이 있는데, 노익장. 노익장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모르시겠습니까? 노익장. 예. 미국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힘써서 일하는 모습을 노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올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1936년 10월 22일입니다. 36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79세. 79세네요. 네. 우리 사회에 정년이 있는 건 잘 아시죠? 정년 퇴직하는 거요? 예. 알죠. 보통 몇 살에 정년 퇴직합니까? 직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60대, 아니, 60세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60에 하는 경우도 있고, 초중등 교사들이 62세에 하고, 교수들이 65세에 정년 퇴직을 합니다. 대충 60에 다 정년 퇴직을 합니다. 제일 긴 경우가 65세입니다. 70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인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79세십니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왜 두었겠습니까? 인간은 연세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활동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정년이라는 장치를 두고 쉬게 하는 겁니다. 근데 79세시면은 이제 은퇴하셔서 쉬셔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어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신체 나이가 64세로 나왔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대를 해서 이 푸시업도 더 많이 하고 옆차기 돌려차기 이런 거 앞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루틴을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해와서 오늘날 먹는 약도 하나도 없습니다. 논란이 되자 설훈 위원장 YTN 인터뷰에서 잔이윤 씨, 윤종성 씨가 흔히 말하는 이게 낙하산의 전형이거든요. 네네. 이를테면은 윤종성 씨는 관광업에 종사한 적이 없죠. 네. 관광하고 상관이 없이 세상을 살아오셨는데, 근데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게 노인 폄하 발언이다 이렇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노인 폄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전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폄하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정년제도를 이해를 시켰고, 그리고 지금 윤종성 정인이 나이가 79세시기 때문에 쉬어야 될 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노인 폄하라고 그런다면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예. 사실 고령인 점은 TV조선도 문제 삼은 부분. 잔이윤 씨의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임명 논란을 보면은 청와대가 잔이윤 씨를 좀 지나치게 감싼다는 느낌이 듭니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재외국민본부장과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잔이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선 70대 후반의 고령이 문제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물러난 직후 잔이윤 씨가 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되자 일각에선 대선 당시 활동한 공로를 무시할 수 없어 강하게 밀어붙인 느낌이 강하다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끌어오는데 새누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81살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면서 폄하 발언을 즉각 사과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이런 새누리당은 지난 1997년 근거도 없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김대중 대선 후보의 건강 문제를 트집 잡지 않았던가? 당시 MBC 보도. 신한국당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건강 문제로 반격을 가해 비방전을 가열시켰습니다. 자신의 주치 검진만 고집하고 있는 것들만 봐도 김 총재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Breaking new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임명한 여성 강요 2명이 사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발탁한 여성 강요 5명 중 오부치 유코 경제산업상과 마스시마 미도리 법무상이 비위 의혹으로 어제 낙마했습니다. 이 2명은 어제 아베 총리를 만나 사표를 제출했고, 예. 아베 총리는 이를 수리했는데요. 사표를 수리한 후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을 임명한 책임은 총리인 나에게 있다며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비위 의혹으로 강요가 중도 사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런 면에서는 또 우리나라와는 다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예,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요. 예, 비위 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 강요들이 사임한 구체적인 이유 뭔가요? 오부치 유코는 지난 2010년 후원자들을 위해 개최한 공연 관람의 비용 중 일부를 후원단체가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사임했는데요. 오부치 유코는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로 2000년도에 26살의 나이로 중의원에 당선돼서 정계에 입문했고요. 예. 최근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장래의 여성 총리 후보감으로 꼽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마스시마 미도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자신의 선거구에서 열린 축제에서 본인의 의정활동 내역과 캐리커처가 새겨진 그 부채 2만여 개를 돌린 사실이 드러나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두 사람을 임명한 책임은 총리인 나에게 있다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발탁을 했기 때문에 좀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일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 정치인을 간판으로 내세운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불과 47일 만에 이 중 2명이나 낙마하면서 정권 운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신문은 어제 오랫동안 추궁을 받았던 자민당 정권의 정치와 돈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아베 내각의 정권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1차 집권 때 강요들이 실언 등으로 잇따라 사임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해 1년 만에 정권을 내줬었는데요. 아베 정권은 당시의 상황이 또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임한 강요 2명 외에 에토 아키노리 방위상도 본인의 자금관리단체로부터 약 350만 엔을 받은 뒤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본 하면 대표적인 초고령 사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본 노인들 노인 생활시설로 입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네,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인을 위한 생활시설인 노인홈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 중인 노인이 지난 3월 기준으로 약 52만 4천 명이라고 집계했는데요. 이 중 41.8%는 입소가 시급한 노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노인홈 입소 대기자가 42만 1천여 명이었는데 불과 4년여 만에 무려 10만 3천 명이 늘어난 겁니다. 예.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어제 노인홈 입소 대기자가 대도시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전했는데요. 신문은 도시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25년까지 30%에 치솟을 거라며
현재 상태로라면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서비스 확충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네. 예.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사상 첫 민간인 출신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일 취임했습니다. 조코 위가 7대 대통령이 되면서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첫 정권 교체를 달성하게 됐는데요. 조코 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어부와 노동자, 농부, 학자, 경찰 등 우리 모두 어깨를 맞대고 열심히 일하자고 말했고요. 대선 경쟁자였던 프라보워 대인도네시아 운동당 총재를 협력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독재와 군부의 지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다가 1998년 독재자였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2004년에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됐는데요. 예. 조코 위 대통령은 군부나 기성 정치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소식 전해주셨는데 히틀러를 기리는 미인대회가 열렸다. 누가 주최한 겁니까? 네. 최근 러시아의 그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네오 나치주의자들이 미스터 히틀러를 뽑겠다며 미인대회 참가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 미인대회 명칭을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식민지 명이었던 오스틀란트를 따라서 미스 오스틀란트라고 지었고요. 우승자에게 나치의 문장이 새겨진 보석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가 자격은 나치주의자이면서 유태인을 증오하는 여성인데요. 예. 여기에 동유럽과 러시아 출신 등 14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아돌프라는 이름을 잊지 말자, 히틀러는 천재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으실 정도로 놀라실 것 같은데요. 최근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가 등장한 걸 보면 히틀러를 기리는 미인대회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또 누구를 기리는 미인대회가 열리지 않을까 네. 염려됩니다. 네. 네. 기상관측 이래 올해 9월이 가장 더운 9월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온 모양이죠? 네. 올해 9월이 1880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다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20일 밝혔습니다. 대기청은 올해 9월의 해수면 기온 평균이 20세기 평균보다 0.66도씨 높았고 육지와 해수면의 평균 기온도 20세기 9월의 평균보다 0.72도씨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청은 또 올해 5월과 6월, 8월도 기상관측 이후 월별 기온이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어쨌든 지구는 당분간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내부에서 나비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트리클로로 에틸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입수한 삼성전자 서비스의 162개 센터에 대한 2010년 자체 작업 환경 측정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센터 내부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 에틸렌과 납, 생식 독성 유발물질인 톨루엔 등이 검출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피해 지역에 보건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정부가 필요한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 인력 본대에는 민간 보건 인력과 함께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국방부가 자체 선발한 군 보건 인력도 포함됩니다. 파견 지역은 보건 인력 수요가 가장 높은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환풍구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하중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은 현재 사고 현장에 남은 환풍구 덮개 받침대 한 개를 크레인을 동원해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절과 계절 사이인 11월과 3월에 아파트 난방이 잠시 중단됐을 경우 겨울철과 동일한 수준으로 난방비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금 감면제 확대 방안을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고 다음 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밤사이 서울 동대문 시장 앞 원단 상가에서 큰 불이 나 1시간 30분가량 점포 17곳을 태웠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방에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3도에 그쳐 쌀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김효진 PD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여야 원내대표 오늘 주례 회동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주례 회동을 합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9일에 이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직후에 두 사람이 인사차 이런 등등의 명목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은 주례 회동 형식을 띈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한 주에 한 번씩 꼭 만납니까? 네, 일단은 현재는 그런 명분으로 주례 회동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까? 일단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서 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어제 새정치연합과 공조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 문제가 두 사람 간의 중요한 대화 주제일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개헌론이 본물 발언, 또 이어진 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사과 발언도 이슈일 것 같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개헌론자라는 점에서도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이 몇몇 상임위에서 논란인 이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그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 네. 이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실질적으로는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이른바 세월호 3법 제정을 위해서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핵심 쟁점인 이 특검 후보 추천 유가족 참여 대목에서 입장차, 온도차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이 우윤근 원내대표가 새로운 보관을 갖고 있는데 아직 공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서일까요? 오늘 주례 회동 끝나고 나면 세월호 특별법 등 논의 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에 어느 정도 다다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긴 합니다. 유가족을 공식적으로 참여시키지는 않되 야당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절차를 통해서 새누리당이 사전에 유가족 측과 의견 교환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당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뒤따르고요. 예. 우윤근 원내대표가 가진 보관이라는 것도 사실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가요? 네. 유족이 반대하는 특검 하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던데 조금 전향적인 일단 논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도 국감 이어질 텐데 어떤 이슈들이 오늘 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국회는 오늘 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또 국토교통, 정무, 법제사법 등 11개 상임위를 가동해서 정부를 감사합니다. 미방위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라고 하죠. 예. 이런 곳들을 감사합니다. 특히 방문진에 대한 국감에서는 MBC의 보도 중립성 문제,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해직 언론인들의 거취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MBC 노조 관계자들이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코바코 국감에서는 곽성문 사장에 대한 정권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토위 국감 예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철폐화 문제 이게 좀 많이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상대로 잦은 철도 사고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철도시설공단 감사에서 철도 납품 비리 등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철도 마피아 이른바 철피아 문제에 대한 질타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누리당 조현용, 송광호 의원이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만큼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더욱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 국정감사 이슈 한두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코레일 열차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문제가 크다. 이런 지적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철피아 문제하고도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무려 15년 동안 코레일 열차의 대부분을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이 경쟁 입찰을 통해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지적을 한 문제인데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현대로템 1999년부터요 현재까지 코레일이 도입한 전기동차 1398량을 전량 공급했다고 합니다. 계약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1조 4천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398량 가운데 현대로템이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따낸 경우는 152량에 불과하다 이런 점입니다. 예. 10% 남짓하군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게 경쟁 입찰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대우중공업이나 한진중공업 이런 네.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렇죠. 뭐 대우가 사실상 해체가 되면서 이런 데서 빠져나간 건데 네, 맞습니다. 대우중공업과 한진중공업, 뭐 현대전공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곳이 나름대로 그래도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안정이 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이들 업체가 합쳐진 현대로템이 등극한 뒤로 장기 독점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입찰 방식도 명목상으로는 국제 입찰로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외국 기업 참여 실적은 전무하다. 이런 게 이노근 의원의 지적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이 지방자치단체 열차도 현대로템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열차 881량 가운데 약 86%를 현대로템에서 구입했고요. 뭐 인천이나 부산 같은 지하철 운용하는 다른 도시들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코레일은 경영혁신과 재정 정상화 등을 명분으로 노조하고 전쟁을 벌이고 또 수많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엉뚱한 업무 파트로 좌천시켜버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열차 단가 좀 낮춰서요. 노동자들하고 상생하려는 생각은 해볼 수 없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 현대차 계열사입니까? 주요 임원진 보니까 현대모비스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네, 계열사 현대가 계열사라고 보면 정확하지 않을까요? 예. 네. 서울대 교수들의 지나친 겸직 행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죠? 네, 최근 4년 동안 서울대 전임 교원, 그러니까 이 부교수 이상의 교원들의 외부 기관 겸직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지난 1일까지 교원 겸직 건수는 1009건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겸직한 직책으로는 사회이사, 감사 등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요. 네. 둘 다 좀 부실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서울대학교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서울대 전임교원 사회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교원 1명당 2곳까지 사회이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이 겸직 교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회사에서 교통비, 뭐 거마비겠죠. 그리고 회의수당, 업무 활동비 등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서울대 설명은 연구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강은희 의원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일부 단과되는 대외 활동의 상당 부분이 기업 활동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 과도한 겸직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뭐 서울대 교수라는 그것도 이름난 전임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여기저기로 불려다니면서
돈 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뭐 자연스럽지만은 않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교수라는 직책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진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가 최근 수십 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석기 의원 지지자들을 싸잡아서 급진 NL 세력 등으로 규정한 내용의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 진보당 측 소송 대리인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연결해서 법무부가 제출한 서면의 문제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예. 이 법무부가 최근 헌재 제출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그 서면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 10월 2일자 서면인데요. 예. 통합진보당의 당원과 지지단체 또 지지자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4개 세력으로 유형으로 분류한 게 문제입니다. 4개 세력이라고 하면 어떤 분류입니까? 지금 혁명적 급진 NL 세력, 이념적 급진 NL 세력, 그다음 지지 옹호 세력, 묵인 세력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예.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당원들의 사상을 도마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는 거죠. 예. 그 4가지 분류된 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단체들이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까? 예, 근데 지금 그 44개 민주단체로 이제 국정원 내란 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를 구성했는데요. 예. 여기에는 민주노총도 있고, 전국 농민회도 있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민교협 단체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혁명을 추구하는 NL 세력을 지지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묵인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통합진보당의 당원들 중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규탄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사람을 묵인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국민과 당원을 잠재 범죄자로 보고 정부의 방침대로 하지 않으면 이걸 반체제 세력으로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에서는 용납할 수 있는 파시점적 사고죠. 예. 더군다나 민간 극우 단체도 아닌 정부의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의 공식적 서면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짐작은 하시겠지만 법무부가 이 시점에 그런 서면 제출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아로 혁명 조직은 없다. 그 다음에 내란 음모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조급해진 거죠. 정부가 조급해지면서
원래는 이게 증거에 의해서 재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온갖 추측과 심지어는 관심법까지 동원해서 사상 검증하려는 겁니다. 예. 관심법이라고 하면 전에 그 드라마 근거 없이 태조 아까 왕건에서 이야기했던 나왔던 것처럼 저 사람은 아마 저런 사상을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아까 법무부가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 기준 근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뭐 어떤 그래도 법무부의 입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주장만 있죠. 근거는 없는데. 예. 어떤 주장합니까 법무부가? 예, 5월 10일자 마리스타 순영원에서 이석기 강연을 들은 사람을 그 혁명적 급진 NL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그 혁명 조직은 없다고 판단했잖아요. 예, 항소심에서 그랬죠.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념적 급진 세력이라는 것은 지금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의 출신들이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노동당에 이제 가입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근거 없이 이념적 급진 NL 세력이라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는지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에 참여했던 44개 민주단체를 혁명을 지지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혁명을 지지 옹호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묵인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하지 않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그러한 당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그 통합진보당 탄압이라든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기소에 대한 그 비판하는 거를 다 반제 인사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연상하는 끔찍한 어떤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예. 아까 법무부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분류를 당한 시민사회단체 특별히 이 사실을 안다면 정부 상대로 법무부 상대로 법적 대응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단체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심대한 명예를 훼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가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예. 만약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다면 그런 시민단체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법무부의 주장이나 서면 제출이 이번 헌재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법무부는 뭐 그럴 걸 기대하고 냈겠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자살골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정부가 정부의 대리인이 오버한 거로 보죠. 예. 오히려 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앞서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법무부, 그러니까 정부 대리인이 항소심 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이후에 좀 조급해진 것 같다. 예.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이번 서면 제출도 그런 조급함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이런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그 위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올해 안에 해산 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헌재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타당한 발언인가요? 저는 아주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아주 부당하다고 부당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로 발언하지 않았을 거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아직 지금 재판기일이 두세 차례 남아 있는데 이미 결론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공개 재판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안에 심리를 마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변론도 몇 차례 남아있고 또 기록이 방대해요. 쟁점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재판관들의 평의하는 데도 수개월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올해 안에 선고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평의를 마쳤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럼 이제 앞으로 향후 재판은 형식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장이 뭐 실현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취지는 올해 안에 변론을 마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선회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파악하기로 오늘이 제 16차 변론 또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요. 그 일정을 예상하신다면 뭐 변론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요. 그럼 최종 결정은 내년 언제쯤으로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헌법 그 재판소는 사안에 따라서 그 결심을 하고도 뭐 6개월, 1년을 검토하는 경우는 허다하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이 사건은 쟁점이 많기 때문에 졸속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로 보고 빨라도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사건 주심을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맡고 있죠. 예. 근데 한 가지 또 이런 얘기를 또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 때문에 어떤 결정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박한철 헌재소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뭐 사법시험 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예, 대표적인 또 공안통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변론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황교안 뭐 법무부 장관이야 당사자의 한 사람에 불과한 거고요. 이정미 그 주심은 뭐 공안 검사 출신은 아니고 판사 출신이고 비교적 뭐 합리적이라 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박한철 소장은 뭐 대검에서 이런 공안 담당을 했지만은 뭐 그 줄곧 공안 검사를 했던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품이 비교적 훌륭하다고 평가되지는 분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뭐 헌법재판소장 이후에 특히 또 뭐 다른데 갈 사람이면 눈치 본다고 하지만은 헌법재판소장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양심과 합리적인 판단을 양심에 따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좀 상당히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빨리 결정 안 하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트위터에다가 또 일가를 하셨던데 정치권의 이런 그 모습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하여튼 새누리당이 마치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그의 그 재판 자체를 뭐 소꿉장난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이랑 그 재판이란 것은 정치적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세계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뭐 이석기 내란 업무 사건의 수사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올해 안에 끝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까지 자기들이 손아귀에 넣으려는 아주 천박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부분이 뭐 그 말 듣고 올해 안에 끝낸다면 헌법재판소는 사망 선고가 되는 거죠. 그럴 일은 없을 거로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정치적인 고려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은 뭐 실질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는 저희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고 끝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변론할 뿐입니다. 예. 한 가지 일정과 관련해서 뭐 내년 상반기 정도를 예상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 이석기 의원 사건 지금 상고심과
그 시기적으로 좀 맞물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이 재판에 사실상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나 법률적 부분이 판단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게 대부분의 최종 선고가 난 이후에 그 위에도 쟁점이 많거든요. 다른 것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세계의 그 선진국가 또 문명국가의 관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한다면 그보다는 상당히 이후에 결정이 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대법원 선고 이후에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바람직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담당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였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이 최근 카카오톡 사찰 의혹을 폭로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보석 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부대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만 검찰이 보복성 보석 취소 촉구 의견서를 낸 것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지금 정 부대표님 보석 상태잖아요. 네네네. 예, 구속 기소 되셨다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셨는데 그 경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6월 10일에 제가 그 청와대 주변에서 이제 시위했던 그런 혐의로 연행되고 구속이 되었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 변호인단이 이제 그 보석 청구를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7월 17일에 현재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해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그 집회에 참여하셨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주로 이제 집시법 관련된 부분하고 뭐 일반교통방해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쨌든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계신 거고요. 네네. 예.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 뭐 결국 정 부대표님에 대한 보석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해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왜 검찰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분석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예. 일단 너무나 예외적인 이제 의견이었기 때문에 보석 취소를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석 취소를 빨리 결정해서 해달라는 이런 의견서이고 대단히 예외적인 그런 이제 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10월 1일 제가 기자회견도 했고 그 카카오톡에 이제 그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발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검찰이 낸 의견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어떤 내용들인지 뭐 보도는 일부 됐습니다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 이렇게 우리 국민들 많이 불편하게 하는 그 표현들이 실제로 있는 거고요. 그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과 그다음에 선량한 기업을 위기에 빠뜨렸다라는 그런 책임으로 예. 보석시에서 빨리 결정해달라 이런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실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었던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6월 10일 이제 제가 기자들하고 이제 대화했던 내용 이런 것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세월호 관련 이제 집회 시위를 주도한 사람 맞다. 그러니까 또 빨리 해라 이런 뭐 주장인 것 같아요. 예. 검찰이 낸 의견서에 정부 대표님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글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검찰 주장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검찰을 이제 조롱하는 그 많이 올라오는데, 국가적 혼란의 실제 책임이 박근혜 정부와 또 검찰에 있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들이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주장 중에 또 한 가지 짚어볼게요. 선량한 기업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제 정 부대표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예. 이 말도 이제 납득하시기는 어려운 거고요. 더군다나 선량한 기업을 이제 이런 단어 보고 저도 정말 놀랐는데요. 예. 이 다음 카카오 측에서도 초기에 이제 좀 불투명하게 해명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성우 대표도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다음 카카오의 법무팀이 압수수색 내용을 실제 선별했고, 그리고 검찰이 그걸 집행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제 검찰의 공식적인 어떤 기자 간담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예. 통해서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카카오에도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카카오 자체예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선별했다거나 어쨌든 다음 카카오 측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오히려 정확한 사실을 공개함을 통해서 이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카카오의 어쨌든 기업의 운영에도 오히려 이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왜 자꾸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또 다음 카카오 측에서 이제 반발하는데 검찰의 해명이 없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선량한 기업을 위기 빠뜨린 것도 저한테 책임 전가하는 게 정말 납득할 수가 없네요. 예. 지금까지 정황으로 본다면 선량한 기업을 위험에 빠뜨린 주체 누구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가깝게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또 왜 이렇게 급하게 이런 대책기구도 만들면서 또 사회적 혼란을 더 오히려 이제 촉발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도 어쨌든 일련의 책임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당한 어쨌든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인터뷰에서 아직까지는 카카오톡에 연결된 지인들이 많아서 카톡을 여전히 좀 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십니까? 이제는 이제 단체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져버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공적인 업무나 이런 걸로는 거의 안 쓰고 있고, 다만 이제 가끔도 우리 기자님들이 실수하셔가지고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취재 요청하시는 분이 간혹 계셔서 제가 이제 따로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써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매체들의 기자들이 그런지는 공개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공개를 개인정보니까요, 그렇죠. 예, 그냥 짐작만 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특별히 이제 주변 분들한테 대단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서 좀 미안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좀 이 사회 이슈의 중심에 서시면서 주변 분들로부터 많은 의견이나 또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반응들 보이시던가요?
그러니까 10월 1일 기자회견 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같이 이제 충격에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 실체에 대해서 서로 잘 모르면서 이제 그 답답해하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다음 카카오 해명이나 뭐 검찰에 또 더군다나 며칠 전에 저한테 했던, 이런 이제 그 보석 취소 그러니까 신청 뭐 이런 건 이제 같이 접하면서 예. 저하고 뭐 아주 일면식이 뭐 아주 친한 분들 말고도 지나가다가 저를 뵙거나 이제 SNS를 통해서 뭐 이제야말로 이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겠나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개인에 대한 뭐 법률적인 어떤 대응뿐만 아니라 좀 제도적으로 좀 본질적인 어떤 대안 이건 이제 무리한 압수수색이나 그 경찰의 어떤 그런 이제 방식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소신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좀 근본적인 방안을 좀 같이 찾아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이 검찰이 낸 보석 취소해달라는 그 촉구 의견서, 그것도 신속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법원의 판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내려질 걸로 보십니까? 뭐, 워낙에, 이거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뭐, 전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지금 제가 재판을 시작한 지가 벌써 3달, 4달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재판이 이제 종료됐어야 될 이제 그런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보석을 취소하고 말고가 사실 실효성 자체가 없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검찰은 뭐 이것조차도 압박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재판부가 저는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공판도, 서로가 이제 공정하게, 자기 주장하면서, 법률적으로 좀 따지고, 서로의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재판기일이 혹시 언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11월 27일입니다. 11월 27일이요. 예. 한 달 좀 더 남은 그런 시점이군요. 네네. 예, 변호인 통해서 혹시 검찰이 낸 의견서 반박하는 그런 입장 법원에 제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도 이제 기자님도 너무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다 보니까, 내부에 어쨌든 공방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답변은 하고 있지만 조금 정돈해서,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재판부에서 이제 현명한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의견서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당연히 이제 변호인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 경찰의 광범위한 카카오톡 대화 열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 변호인들뿐만 아니라, 예. 우리 이제 민변에서도 이제 카카오톡 관련된 대응팀이 꾸려졌고,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인권단체에서도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에 구체적인, 법률 대응의 방식이 아마 이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당사자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뭐 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같이 갖고 있는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재판 절차, 그러니까 법률적 대응 이런 걸 같이 상의해야 되고. 예. 초기에 이제 뭐 상대가 지금 검찰이긴 합니다만은 또 다음 카카오라는 또 그 SNS 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가진 이후로 혹시 다음 카카오 측과 별도로 어떤 얘기를 하거나, 그 회사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자회견 후에 이제, 검찰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카카오의 이제 공방전을 보면서, 예. 제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도 이제 경찰이나 이런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과도 많이 충돌되기도 해서, 다음 카카오와 검찰을 상대로 이제 공개적인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접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아직까지 답변이 뭐 실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답변하지 않으면서 조금 하는 어떤 걸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주 딸록하게 답변을 오긴 했어요. 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내용이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는 거고,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실제 집행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그 부분은 아직도 검찰과 다음 카카오가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밝혀낼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아직은 답이 없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한 그 수사기관에 정보 유출이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는 정확한 이제 시인은 없는데, 다음 카카오 측을 이제 항의 방문했던 우리 그 시민분들이 좀 계신데, 예. 그분들께는 아마 시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식으로 다음 카카오 측의 입장은 어쨌든 제3자의 그러니까 혐의가 사실과 상관없이 제3자 다수의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으로 이제 유출된 것에 대해서 인정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통화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앞서 말씀하신 부분 정리를 해드리면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는 지금 우리 정진우 부대표가 요구한 답변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한 상태고요. 예. 다음 카카오는 짤막하게 지금 답변을 해온 상태라는 말씀이죠. 네네. 예. 뭐 이 논란이 불거진 후에 아시겠지만 이 이서구 다음 카카오 그 대표가 앞으로 사법기관에 뭐 그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일반적인 경우는 감청영장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집행이죠. 예. 그래서 제 사례도 이제 그런 거고, 왜 갑작스럽게 이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걸 처음 이제 이야기의 내용을 보고 이제 저도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다음 카카오 측도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감청영장 자체가 위법하거나 사실은 이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요구였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편법적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측이 알아서든 어쨌든 그 감청영장의 실제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침 노력을 해준 거다라는 걸 이제 와서 이제 좀 사실 실토한 것에 이제 가까워 보이고요. 예.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감청영장이든 사실은 압수수색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 관련해서 정확한 뭐 답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제도나 이제 이런 현행 저희 국민들의 상식에 이제 비춰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다음 카카오 측이 뭐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를 해왔던 것으로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음 카카오 측이 좀 이 부분에서 너무 이제 선정적이고 약간 정치적인 표현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막아내겠다는 이런 표현보단 예. 오히려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국민들의 도움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는 어떤 위법한 상황이 있음에도 좀 부당한 조치를 이제 뭐 인지하고 있었지만 또 어떻게 이제 그걸 집행하게 예. 됐는지 이런 걸 소상히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금 현재 다음 카카오의 어떤 태도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였습니다. 통화 음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